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근무하는 이승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 대심도 터널의 방제 대책에 대해서 소개한 거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서울시 대심도 지하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본 서울시 방제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심도 터널이란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한 40m 정도의 깊이로 가는 터널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용지 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깊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보강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터널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안반이 있는 깊이의 터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장물이 없는 그런 지장물이 없어서 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는 그런 터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에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계심도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약 40m 미만에서는 사실상 재산권을 10층 깊이입니다. 지하 10층 깊이에서는 재산권을 사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깊이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심도 터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교통 혼잡이 엄청 심합니다. 1년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9조 4,500억이 혼잡 통행 비용이 이게 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고도화돼 있고 고밀집화돼 있어서 도로 확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실제 공사할 때 교통오해하는 교통처리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결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서울에서는 사실 대심도 터널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93년부터 대심도 터널에 대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최초에 이런 우물자 형식의 4개축 68km에 이르는 대심도 터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2007년도에 다시 그런 8개 축에 164km에 이르는 대심도 터널 계획을 다시 수정 수립을 했습니다만, 역시 대규모 예산 문제 때문에 직접 못하다가 2011년도에 남북 각 3개축, 6개축으로 하는 135km의 대심도 터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일부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건 제울포 터널입니다. 아까 남북 3축, 동서 3축 중에 2축의 서쪽에 해당되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아주 심각하게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 정체 문제를 지금 보시는 대심도 터널로 집어넣고, 또 위에 일부 도로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지하차도로 집어넣고, 상부 공간에는 자연 친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인데, 단절된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통합, 같은 커뮤니티로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부간선 지하화 사업입니다. 역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서부간선 도로를 이렇게 대심도로 집어넣고,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일반 도로화하고 나머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운포 터널과 서부간선은, 제운포 터널은 10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서부간선은 12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간선의 4차로 13.5km의 대심도 터널이 현재 제한이 돼서, 민간 제한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우리 아직 검토 중이지만, 실행은 안 되고 검토 중이지만, 이런
지하도로와 빗물 저류 기능을 같이 갖는 그런 복합 터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수과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빗물 저류 터널을 도로 터널 밑에다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천사당 간에 현재 복개도로인데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밑에 이렇게 대신도 터널을 집어넣고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부고속도로 이수과천, 봉천사당, 송파과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로고요. 아까 보신 그런 우리 서울시 대신도 터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게 바로 방제 대책입니다. 어떻게 방제를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국에 몇 개 국가의 방제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화 설비라든지 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피난 설비, 피난 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터널일수록 업그레이드될 그런 기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주요 터널들의 방제 시설을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울포 터널을 살펴보면은 저희는 종류식의 집중 배연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대배기구를 50m 간격으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터널들이 이제 물구멍 설비를 많이 넣는데 저희 사실 물구멍 설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기준들이 사실 몇 건의 터널 사고, 3개 터널 사고에 의해서 기준들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먼저 번에도 사례 드렸지만 몽블랑 터널입니다. 마가린을 실은 그 트럭이 이제 자연 발화가 돼서 이렇게 불이 나는 바람에 39명이라는 사상자를 내면서 어쨌든 세계에 대단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대배기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간격을 축소하는 그런 기준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급기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토렌 오스트리아 터널인데요. 같은 해에 발생됐습니다. 보시면은 터널 추돌입니다. 앞차가 서 있는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서 받아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요. 역시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개선된 것들이 같은 배기구 설치 간격, 면적, 또 대피 통로, 그리고 화재 시 환기를 어떻게 연기를 어떻게 재현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다음 이제 고타드 스위스 터널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면 터널입니다. 대면 통행 방식인데요. 충돌에 의한 겁니다. 11명이 사망했고요. 비슷하게 보시면은 연기 제어 확산 방지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보신 댐퍼 그리고 어떻게 집중 배기할 건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이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홍지문 터널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는데 2003년도에 있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 죽지는 않았지만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초등 조치반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고요. 터널 안전시설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 아까 보셨지만 상주 터널에서 추돌 문제로 또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브레이크 잡다가 이렇게 전도가 되면서 신호를 실은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안 죽었지만 한 20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다음. 앞에 살펴본 그런 화재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배기구의 원격 제어 그리고 댐퍼 설치 또 그 간격 축소하는 문제들 그리고 화재를 통보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재현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월포터널에 적용을 했는데요. 제월포터널 아까 보셨지만 종류식의 대배기구 방식입니다.
댐퍼가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면적은 1m에 4m 해가지고 5m 스퀘어미터입니다. 또 화재 통보나 감지 설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비되어 있고요. 풍량 제어를 위해서 제트팬 21대하고 충류팬 19대가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난 연결 통로를 저희들이 200m를 표준으로 해서 전 구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뭐 간이 소방서를 운영하면서 소방차 2대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좀 저울포 터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울포 터널이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7.53km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 대심도입니다. 40m 내지 60m 깊이로 들어가는데요. 소형차 전용도로이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는 밤 새벽 0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그때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간 운행 방식입니다. 그 방제 등급, 국내 이제 터널 설계 기준에 의해서 방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연장 기준에 따라서 4개 단계로, 그리고 위험도 지수 기준에 따라서 4개 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울포 터널을 보면은 연장 기준으로는 7.53km이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험도 지수 평가를 하는데 13개 항목입니다. 13개 항목을 전체를 다 평가를 하면은 40몇 점이 되는데요. 지금 위험도, 주행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다 해보니까 26.5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1등급이 아니고 위험도 지수로 보면은 2등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은 대형차가 아니고 소형차일 때는 화재 강도로 치면은 10분의 1, 10메가와트 수준입니다. 아까 신호 트럭이 갈 때가 100메가와트입니다. 이 제모터널에서는 그게 10분의 1 수준인 화재가 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 설계는 20메가와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도로터널 방제 시설 기준에 따른 이런 설치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뭐 수화 설비, 경보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리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 흰색에 마크되어 있는 것들은 위험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울포 터널이 1등급, 위험도로 2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물부문 설비가 2등급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저울포 터널에 적용된 방제 시설들입니다. 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대피 설비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물부문 설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 CCTV가 200 내지 400m마다 영상 유고 감지 설비라고 그래서 어떤 화재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얼러트를 울리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그런 것들 설치가 되고요. 피난 연결 통로가 약 스탠다드 200m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사고 예방 시설로서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인 컨트롤 시스템하고 이거 비클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진입 차단 설비,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입 차단 설비들이 설치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화재 감지 설비인데 자동화재 탐지, 영상유고 감지, CCTV 등이 있고요. 그리고 경보 시설로는 불이 났을 때 이런 비상 경보 발령하는 거, 비상 방송, 그리고 뭐 이런 시설들도 같이 경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간이 소방서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차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옥내 소화전, 뭐 소화기 등이 구비될 거고요. 대배기구를 통한 그런 제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 시설로서는 차량 대피, 대인 대피, 그리고 측벽 방화문, 가압설비 이런 것들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난 연결 통로에 대한 그런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짧게 좁게 되어 있는 것들이 대인 대피 통로로 200m 간격입니다. 그 사이에 600m 간격으로 이제 차량 대피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서 보시면은 만약 이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이쪽을 통해서 사람과 차량들이 대피를 할 수 있고 또 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뭐 응급차라든지 그런 차들은 이쪽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램프가 있습니다. 저희들 램프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측벽 대피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100m마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이제 가압 설비가 가동이 돼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연기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화재 시 대응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한번 나눠본다 그러면은, 첫째 이제 감지하는, 화재가 나는 걸 감지하는, 그리고 화재가 난 거를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 주무관청이나 대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리고 이제 그 대피하고 그리고 화재를 처리하는 그런 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화재가 없이 교통사고 났을 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갱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반대 갱으로 해서 피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고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10분 안에 처리를 완료하는 그런, 그리고 후속 조치는 10분 이내 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그 화재입니다. 사실 터널 방제 대책하면은 거의 100% 화재입니다. 화재 대응도 역시 10분 이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소방서를 이용을 해서 화재 진압과 사상자 구조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쪽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감지 설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얼러트가 울리면은 집중 재현을 하게 되고 차단 설비가 작동을 해서 차량을 더 이상 진입을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운영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물론 이제 직접 이제 운전자들이 대피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가서 이렇게 대피 유도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장비들을 가지고 옥내 소화전, 소화설비 이런 간소방차를 가지고 1차 진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가 된 경찰서와 견인 차량들, 소방서 장비들이 반대 차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머지 이제 처리를 같이 할 거고요. 다 화재 진압이 되고 하면은 이 안전도 평가를 터널에 대해서 바로 개통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안전도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재개업을 결정할 겁니다. 이거 이제 반대로 넘어가실 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예. 국내 이제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정부 주도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신도 터널에 대해서, 그리고 대신도 복층 터널에 대한 어떤 설계 기준, 방제 기준들을 지금 만든 것도 있고 만들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제울포 터널이 엄청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저희한테는 숙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그리고 우리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건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하 40m, 60m의 대심도 터널에 갇힌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우리가 통상 터널 하면은 뭐 매연이면 쫙하게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빨리 좀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뭐 창문도 못 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 저도 많이 해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지된 화면에서 앞차를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런 설비들을 많이 갖추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전하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인데 우리가 5년 동안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공사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도 사실 테이블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와 소방서와 관할경찰서, 소방서, 서울시 연습을 훈련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완벽하게 돼서 이게 과연 10분 내에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하게 되면 개통을 할 거고요. 개통을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민 입장에서 느끼는 이 터널의 문제를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브로셔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런 활동들 그리고 조도를 관리한다든지 조도를 아주 밝게 한다든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가면 터널 안에 광장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주차를 했다가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이런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전자가 정말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실제 우리가 환기를 깨끗합니다. 터널 안에 환기실이 깨끗한 공기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서울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터널이 최초의 대심도 터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해드린 자료하고 이 발표드린 자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자료 발표해주신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발표하신 와중에 우리 회장님께서 한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고 합니다. 회장님 질문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대심도 터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위험을 고려하고 또 감수를 또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연장 7.53km 복사차로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제 시설도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2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등급에는 방제 시설이 기준에 의해서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승용차만 통행하고 5메가와트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승용차는 한 대만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화재가 나면 여러 개가 이제 불이 나는 소지가 크고, 현재 지금 중령 터널 아시죠? 네. 중령 터널이 지금 4km입니다. 4.5km. 그에 지금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7.5km인데 2등급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빼셨는데 그에 대한 뭐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전문이십니다. 우리 위험도로 보면은 이제 2등급입니다. 이 민간 투자 사업이고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그렇게 이제 물분무 설비가 없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뭐 물분무 설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물분모 설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검토도 했고요. 또 자문회의도 해봤고 이제 고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구조물에 이 터널 구조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물분모 설비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공동구가 있는데 물분모 설비를 추가를 하더라도 그런 터널 구조물이 뭐 커져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장시간 감사합니다.